자, 잘 쉬었습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되겠군요. 금방 제도 경제학의 그 목적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학이 성장 위주의 경제학이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체제는 닫힌 게가 아니라 열린 게다. 이 문제를 배우고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최종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자원이 실제로는 우리가 알아봤지만 희소하지 않았죠. 그리고 대다수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 않다고 했죠. 이 스털린의 역설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그렇다면 경제 문제를 오로지 성장지상주의와 고용지상주의로 해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희소하고 많이 가려니까 자꾸 많이 만들어내고 일을 더 하라 했는데 사실 희소하지도 않고 인간의 욕망이 적절하다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성장을 더 부추기고 일만 더 시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물질의 분배가 더 중요하고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고 그와 함께 비물질적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장지상주의, 그 다음에 고용지상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구상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죠. 자,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죠? 경제를 생산활동, 다음에 분배활동, 소비활동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국한시키고 이런 활동을 연구를 해왔죠. 잘 알다시피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란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 어떤 재화를 생산, 분배, 소비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은 생산, 분배, 소비 이 세 가지를 우리 경제 활동의 주안점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이 모든 활동을 바로 성장에 복속시켰죠. 그죠? 생산, 분배, 활동 이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분배, 소비를 연구하되 이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성장은 무엇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성장은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 경제학이라고 불렀죠. 공급 많이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전주의는 성장 중심주의고 그다음에 그것이 생산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본 반면에 케인즈 경제학은 이 역시 이제 성장지상주의의 소나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얘기 많이 불리죠. 이게 바로 포스트 케인지안의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론의 한 유형인데 우리가 전에 한번 몇 주 전에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알다시피 저임금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임금이 낮아야 자본가의 자본 축적이 가능해져서 그걸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봤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고임금이 임금이 높아야 팔리지 않는 것들이 빨리 팔려서 그 다음에 또 생산을 갖다가 가능하게 주도하기 때문에 고임금이 성장을 주도하고 이런 점에서 고임금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임금이 높으면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장은 하되 그 성장이 바로 소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자,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성장지상주의인데 차이는 뭐예요? 그쪽은 생산을 통해서 여기서는 소비를 통해서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쪽은 생산, 한쪽은 소비에 역점을 두었지만 공통적인 측면은 뭡니까?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성장지상주의, 즉 케인스 경제학이든 신고도주의 경제학이든 성장지상주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경제를
열린 개가 아니라 닫힌 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 8-3 그림 한번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일원론의 불변의 체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이 메커니즘, 기계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우리 경제 활동이 외부 환경과는 아무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성장지상주의가 우리 경제 시스템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본다고? 바로 열린 개가 아니라 닫힌 개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닫힌 개로 보는 경제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뿐만 아니라 비주류 경제학 안에서의 케인스 경제학도 동일하게 경제를 닫힌 개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과연 우리의 그 경제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가정하는 시장 메커니즘, 또 케인스 경제학이 가정하는 내셔널 시스템, 국민적 체제, 이것도 사실 자연 환경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메커니즘이든 국민적 체제든 다 뭡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천연 광물과 화석 연료를 공급을 받죠. 그 다음에 생물 환경, 즉 생태계로부터는 식량과 공기, 쾌적한 삶을 공급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경제는 결코 닫힌 개가 아니라 물리계와 생태계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 성장지상주의 경제학,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바로 케인스 경제학은 경제를 이처럼 열린 개가 아니라 닫힌 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경제활동은 사용하는 자원, 우리가 자원을 사용하죠. 이 자원을 사용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먹고 그냥 싹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먹고 배설하죠. 그거 똑같이 우리 모두는 사용하고 나면 전부 쓰레기를 남기게 돼 있어요. 폐기물이죠. 얘는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경제활동은 없습니다. 이 폐기물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두 지구의 환경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이 환경 시스템이 할 수 있는 한 그 폐기물을 다 처리해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처리가 실패할 경우에는 자연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서 바로 그 생태계의 기능적 역량이 저하되겠죠. 근데 우리 경제계는 바로 이 외부 환경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 역량이 저하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 경제 활동에 피드백 돼 버립니다. 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경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이 시간 전까지도 우리가 그냥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사실은 생산, 분배, 소비를 이렇게 닫혀 있지 않고 폐기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는 생산, 분배, 소비, 아주 전통적으로 익숙한 얘기죠. 여기에 닫혀 있지 않고 이것으로 닫혀 있지 않고 폐기를 포함하고 있다. 왜 그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생태계와 물리계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봅시다. 사실은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214페이지에 보면은 경북 의성에 17만 톤에 이르는 쓰레기산이 있죠. 바로 뭡니까? 폐기물 생산 분배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 산이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산들이 235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태계는 물론이고 경제 시스템의 처리 용량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산에 버려진 쓰레기는 총 120만 톤에 이르거든요.
그 처리비용은 3,6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요것만 있으면은 참 뭐 양반이죠. 자,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거는 아마 우리 인간이 거의 수백 년 동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편하게 전기를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세대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요걸 이제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원자력 싸다고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싼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 전체 나의 후세대가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쓴 그 원자력의 쓰레기를 다 안아야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른이 되면 이게 다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중에 여러분 후손한테 또 전가가 될 거예요. 쓰레기, 원자력 폐기물이 자꾸 쌓여가고 있죠. 그렇죠. 원자력을 우리가 많이 쓴다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원자력을 많이 쓰면서 그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게 방사선이 엄청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이 이제 폭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최고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이거 원자력 폭발해버리면 우리 모두 다 죽어버려요. 순식간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다 우리가 경제가 닫힌 게가 아니라 열린 게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 폐기물이 왜 생기느냐? 폐기물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있죠. 버렸을 때 자연 환경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그 역량을 넘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제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예. 그럼 이 과잉 소비죠. 과잉 소비는 어디서 나온가? 바로 앞에서 배운 베블렌이 지적한 사회적 소비의 결과입니다. 사회적 소비라는 것은 남을 의식하면서 남한테 자랑하는 과시 소비와 그다음에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해서 이 모방 소비, 그다음에 저소득적 공포 소비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의 소비를 낳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보십시오. 멀쩡한 옷들 그냥 버리고 저 인터넷에서 했죠. 조금 유행 지난 거 아니면 유행하지 안 지났어요. 이런 물건 사면은 굉장히 옷들이 쌉니다. 여러분 매장에 가서 너무 비싸게 사지 마세요. 정말 싸요. 이런 것도 그렇게 싼 거라. 좋은 거죠 이게. 그래도 이 버블이라 하더라고. 버블이 하니까 몇십만 하겠죠. 이거 2만 원밖에 안 해. 이렇게 좋은 옷들. 그만큼 싸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입고 버리고 한 번 입고 버리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지구는 그걸 다 폐기물을 소환해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렇게 과잉 소비가 생긴 것은 유한계급이 있죠. 과시 소비를 하면 중산층의 모방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공포 소비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과잉 소비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폐기물이 막 증가한 거죠. 결국 뭐냐면 유한계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화폐를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별로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 하자. 그러면 남한테 과시할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뭘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과시 소비는 바로 잉여소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소득과 경제적 불평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린 개로서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불평등이 해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당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정당을 선택을 하는 정치적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놓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불평등이 해소되면 이제 유한계급이나 부자들이 과시소비가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중산층도 좀 덜 모방하게 되고 저소득층도 공포소비를 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경제 시스템이 좀 더 이제 환경 친화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자,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근데 하지만 이거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평등이 해소됐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여전히 있지. 뽐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가 성찰적으로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윤리적 소비 배웠죠. 사회적 소비를 좀 거부하고 우리 불쾌한 차별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 환경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윤리적인 성찰적인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제정책도 케인스 경제학은 뭡니까? 소비를 촉진시키자 이랬죠. 너무 많이 생산되는데 안 팔린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키면 경제 성장이 된다 했죠. 이런 것들이 사실 뭡니까? 이게 우리의 그 폐기물을 끊임없이 증가시키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과시소비와 낭비 원천이 되고 있는 고소득층의 어떤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중저소득층의 낭비적 소비로 진화하지 않도록 하는 문화적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은 이런 문화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이래서 이 제도경제학의 관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많죠. 평생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 경제가 정말 좋은 경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막 소비하자, 정부가 소비하자 하는데 따라서 함께 소비하다가는 여러분도 끊임없이 빚을 내고 과로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더 이제 그 환경이 훼손된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요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들이 전부 뭐 식물, 동물 안에 다 들어가지고 우리 매일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무지막지한 소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윤리적 소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풍요 시대는 이제 빈곤의 희소성의 시대가 아니라 했죠. 풍요 시대는 경제학이 바로 도덕 경제학으로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촉구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희소성의 원칙과 무한한 욕망이라는 이런 검증되지 않는 선언적인 전제 대신에 이제 풍요 시대와 이 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실증된 전제를 대입하면은 경제 정책은 이제 정보의 분배와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로 바뀌고 정책 방향은 성장 대신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대체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경제를 닫힌 게 대신에 열린 게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이 이제 고려됐죠. 이때 이제 성장 대신에 바로 발전이 선택되었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성장은 생산 능력의 확장만을 의미하지만 발전은 바로 그것과 함께 건강한 삶, 건강한 환경, 차별의 폐지, 불평등의 해소, 정치적 자유와 정의를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풍요의 시대와 스털린의 역설의 어떤 그 전제 위에서 이러한 것이 우리 정책의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있죠? 그 그림을 이제 교과서 216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와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 다시 이제 보니까, 희소성의 시대 대신에 풍요 시대가 들어갔고, 무한한 욕망 대신에 스털린의 역설이 들어가니까 경제정책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분배가 성장 대신에 분배, 소비자도 이제 윤리적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이 립서비스만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탄탄한 철학적, 경제학적 어떤 토대를 가지고 이걸 얘기할 수 있게 됐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서 배운 이제 제도경제학의 가치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표 8-2하고, 이제 그림 8-1 전에 배웠죠. 베블렌이 가치 판단 기준, 도구적 가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제도경제학의 가치 판단은 바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본능으로서는 환간, 호기심과 제작 본능, 업의 본능, 모방 본능에서 나왔고, 이것이
존 듀의 프래그마티즘 도구주의라고 있죠. 이것이 베벌렌의 도구적 가치와 커먼스의 이성적 가치, 예? 이것을 분화돼서 제도경제학의 가치 판단으로 발전됐죠. 그렇죠. 이 제도경제학 가치 판단과 바로 앞에서 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바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볼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218페이지 이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 자, 이 표를 하나씩 따져봅시다. 먼저 이제 경제학은 거죠. 인문학적 질문과 자연과학적 질문, 동일한 인문학적 질문과 자연과학적 질문에서 서로 다른 답을 이제 내리면서 경제학파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인 제도경제학과 케인스 경제학으로 이제 나눠졌고, 이 경제학의 그 어떤 을 공급받아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정당이 이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정당이 현재 미래통합당인지 그 대표적인 보수정당이고, 진보정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대표적인 정당이 되겠죠. 이제 그 정당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정당은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출발한다. 진보정당은 베벌렌의 유한계급론이나 커먼스 제도경제학 케인스의 일반 이론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인문학적 질문.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가? 여기서 보수정당은 완전 합리성, 진보정당은 제한적 합리성. 본성, 한쪽은 단일 본성, 한쪽은 다중 본능. 또 한쪽은 개인적 존재, 또 한쪽은 사회적 존재이면서 제도경제학에는 특히 제도적 개인이라고 합니다. 제도적 개인이에요. 즉, 개인의 역량, 개인의 모습이 좀 더 부각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지금 신고전주의 개인과는 달리 그 사회의 제도 안에 있는 개인이에요. 즉, 개인을 부각시키되 제도 안에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과도 완전히 다르죠. 다음, 인간은 동질적인가 이질적인가에 대해서도 다른 대답이 나왔다고 했죠. 자, 즉 자연과학적 질문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는 일원론, 총체론, 나는 그 결과는 확실하다, 유일하다 이렇게 봤는데,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불확실하고 다양하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본 한쪽은 닫힌 게, 불변의 메커니즘이지만 여기서는 열린 게, 또 변화하는 유기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케인스 경제학은 좀 더 닫힌 게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과학은 이제 수학은 공통적인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수학과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입각하고 있고, 이쪽은 진화 생물학에 입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최근에 배운 이제 경제학적 전제가 이제 한쪽은 자원은 희소하고 욕망은 무한하다 봤는데, 저쪽은 풍요 시대 이스터린의 역설. 이스터린의 역설은 뭐냐면 과유불급.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무한하지는 않더라. 어느 정도까지 물질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욕심 별로 없고 다른 그 어떤 그 비경제적, 비물질적 요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정책 방향이 있죠. 한쪽은 이런 답 때문에, 이런 전제 때문에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보수 정당은 자유방임, 규제 완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 규제 완화하면 뭐 자유로우니까 좋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그 다음에 경제학적 전제가 옳으냐 그러냐 이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체는 시장 행위자라고 봤죠. 그래서 정책의 목표는 쾌락, 목적 함수 봤죠. 이걸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 최고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경제 동력으로서는 이윤이 최고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유토피아는 뭐냐면 불변의 일반 균형으로 하나 정해진 것으로 간다고 봤죠. 그런데 진보정당과 비주류 경제학은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죠. 시장 정책은 바로 개입주의예요.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왜? 시장 불평등과 불의를 양산하기 때문에. 주체는
민주정부와 함께 깨어있는 시민이 아주 중요하다. 정책 목표는 중용, 정의평등의 좋은 삶, 즉 쾌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장보다도 분배와 정의가 중요하다. 경제 동력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본능과 또 기술, 권력, 문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항상 우리가 새로운 조건 속에서 새롭게 연구하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연구하고 변화시키고 성찰해가는 그런 에보토피아다. 에볼루셔너리 유토피아다. 이쪽으로 발산한다 했죠. 왜? 하나의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하나로 가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나라, 각자의 시대 때 서로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식을 우리 꼭 따라갈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의 성찰에 따라서 또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쫙 모아놓은 게 218페이지가 되는 거죠. 자, 이 표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 표만 가지고 정당들을 비교하고 그 투표를 하면 되는 거죠. 경제가 이렇게 실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시간에 배운 것은 어디에 투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 기준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때 판단 기준은 뭘 보라. 경제학적 토대보다도 오히려 인문학적 질문과 자연과학적 질문, 그 다음에 경제학적 전제가 과연 과학적으로 옳으면 받아들일 만한가? 뭐가 더 과학적인가를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보면 오히려 정당, 경제정책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투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투표 선거할 날이 엄청 많죠. 이때마다 이 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할까요? 전체 우리 강의 요약하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경제학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토대 위에서 있다. 그리고 그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질문들이 있을 것인데 그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 또는 이제 제도 경제학으로 경제학이 나눠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경제를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보기도 하더라. 즉 그 결과 이제 보수 정당의 경제 정책이 나오고 진보 정당의 경제 정책이 나온다. 이제 그 흐름을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오히려 경제학에서 더 중요하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그 강의가 끝났죠. 여러분 이제 영산대학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 교수 생활을 했고 많은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듣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슬프게도 그렇지 많은 학생들이 또 다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과 내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 건강을 많이 해치고 이러니까 그것보다도 나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 경제학,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남은 여생 동안 더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더 효과적으로 내 생각을 그래서 피력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삶을 이루는 중용의 삶과 그다음에 정의로운 삶, 또 좀 더 평등한 삶.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경제학을 모든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내 인생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년까지 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거기까지 65세까지 가는데 나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 다 났었기 때문에 이 책만 대학 교수는 있죠. 일생 동안 제대로 된 책 한 권만 쓰면은 사실 더 이상 그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 책을 들고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한성한 치면 딱 나올 겁니다. 내가 글을 자주 쓰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팔로워도 많고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제가 파워 블로그거든요.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냥 한성한 치면 지금까지 내 블로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어떤 그 신문 기사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까 다 보시고 그때 보고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 이제 한 2주나 후부터
마음 좀 추스리고 유튜브 강의를 이제 따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 강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위한 강의였죠. 이제 시민들을 위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아마 내용이 조금 더 쉽게 되고 아니면 또 요즘 그분들도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 뭐 훌륭한 대학 나오고 한 그런 분들인데 오로지 이제 그 사이에 공부를 좀 안 하다 보니 익숙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처음과 달라, 저 이제 이 막도 쫙 만들어 놨어요. 그죠? 뒤에 스크린도 이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성한. 자,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이 강의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게 제 시험은, 그죠? 첫 주는 이제, 그러니까 첫 주는 경제학의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 경제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칠 테니까 그 시험은 딴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올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있죠. 그걸 총망라해가지고 잘 요약한데 자기 스스로 맞게끔 자기 식으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강의 내용이 빠지면 절대로 점수가 없다는 거 알겠죠? 그걸 나중에 올리면 될 거고 잠시 후에 내가 다시 그 시험에 관한 내용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잘 치시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점수를 깎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가능한 드리려고 하니까 열심히 참여하고 답안지를 보고 그죠? 정말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는데 강의도 듣지도 않고 그냥 어디 뭐 책 보고 한 것은 딱 표시 나가는 그건 점수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강의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굿바이입니다. 독일어로 뭐라고 합니까? Auf Wiedersehen. 내가 독일에서 공부했죠. Auf Wiedersehen. 다시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감사합니다.